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저녁 뉴스와이드 김명준입니다. 19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이제 1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후보를 검증하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말인데요. 지금까지 2차 TV토론까지 이어졌는데 앞으로는 3차례 TV토론이 남아 있습니다. 이 TV토론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결정하는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뉴스와이드는요, 모두 4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요, 지금 구속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표님,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이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삼성동 자택을 팔고 이사를 간다, 지금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 구치소에 지금 들어간 지 꽤 됐는데, 있는데, 그 삼성동 집을 팔고 어떻게 보면은 삼성동 집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인 재기하고 그렇죠. 연이 닿거든요. 1990년에 그걸 사가지고 무려 27년간 소유했던 집을 지금 구치소에 간 뒤에 그 집을 팔은 거예요. 그 집을 팔아서 이제 차익이 67억 5천만 원에 팔아서 내곡동 집을 샀습니다. 내곡동으로 하는 거예요? 네, 28억 원에 샀는데 이제 차액이 한 39억 5천이 남습니다. 삼성동 집이 67억 5천만 원. 내곡동의 새 집이 28억 원. 그러니까 39억 5천만 원이 남는데 그게 다 남는 건 아니고 거기에 부동산 소개 비용이라든지 세금 오래 살아서 양도세는 많지 않겠습니다만은 세금 떼면은 한 35억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 돈이 좀 어디다 쓰일 거냐 이게 또 관심이고 우선은 삼성동 집에 살 때부터 여기는 좀 경호에 좀 나중에 돌아와도 좀 문제가 있다. 이번에도 친박 단체들 시위할 때 보면은 집 주위에 둘러싸서 삼성동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호소했지 않습니까? 경호 문제로 또 했고 또 이제 변호사 비용이 지금 유영아, 최명성 2명이 하는데 지금 5월 2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되는데 거기에 18개 혐의가 있어서 지금 2명으로는 변호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 비용을 쓰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는 이제 노후 비용이죠. 노후가 제일 좋은 거는 집줄에서 그 차액으로 생활비나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든 연금이라든지 그 예우가 없어지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걸 노린 그런 수단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김광덕 부장께 여쭤볼까요? 지금 윤 대표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재판 관련 막대한 변호사 선임 비용 내기가 있는데 이게 좀 가능성이 어떻게 높아 보일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이 미묘한 시기에 왜 이사를 하느냐. 그리고 또 주인 없이 이사하는 것도 아주 이례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집주인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집주인이 있을 때 아마 이제 거래에 대한 초기 논의는 있었겠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지고 주인이 없는 상황에서 이사가 이루어진다는 게 특징이고 그럴 정도로 왜 그런 긴급하게 이사를 하느냐.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 한마디로 말하면 다목적이다. 근데 그 첫 번째가 일단 거론되는 게 변호사 선임 비용이 지금 현재 원래 9명이었다가 7명을 해임을 하고 해촉을 하고 2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예를 들어서 변호사 같은 경우 보면은 김기춘 전 비서장 같은 경우는 19사람이에요. 19명 돼요? 네, 19사람 되고 그다음에 김종 전 차관 13명.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8사람. 대통령이 제일 적은 상황이에요. 최순실은 4사람. 이런 상황인데 그거를 좀 늘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지금까지의 진짜 탄핵 지난번에 변호인하고 지금까지 재판하는 변호인들한테 돈을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았다 하더라고요. 생각보다는 많이 안 줬다고. 흘러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어쨌든 그렇게 많지. 유영아 변호사 지금까지 확인된 액수는 500만 원 처음에 착수할 때 500만 원 받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게 돈 줬다는 얘기는 없고. 그래서 한 월 500 착수할 때 그렇게 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경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호 문제라는 게 이 주변에 다른 빌딩들이 높이 있고 그다음에 집이 2층이잖아요. 삼성동 자택. 그러면은 딱 포위가 싸면은 주변에 높은 건물에 다른 사람이 올라가면은 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호동을 또 옆에 설치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이 삼성동에 있을 때 굉장히 고민거리가 뭐냐 하면 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높은 건물이 있다 보니까 네. 또 언론들의 또 주목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네. 창문을 한 번도 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창문을 항상 짙은 커튼으로 한 번도 커튼을 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 번 햇볕을 보지 못하고 캄캄한 데서 좀 지내야 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제가 보기에 뭐 집이 낡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 굳이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의 소위 운세라는 이런 얘기로 이야기하면 탄핵을 받고 대통령 파면이 되고 네. 구속이 된 그 집에서 떠나야 앞으로 재기를 하는데 네.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조언들이 또 있을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합니다. 차 교수님, 네. 지금 계속 변호인단 얘기가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봐도요. 앞서 이제 국정농단 혐의자들의 변호인단 규모를 제가 살펴드렸습니다만은 누가 예상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의 변호인단 유영하, 최명성 이 두 변호사 가지고 앞으로 이 거대한 재판을 치를 거라고는 예상치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재판에 임하는 그 태도 자체가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법리적인 해결보다는 정치적 해법을 모색한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유영하 변호사, 최명성 변호사 두 사람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관측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히려 네네. 예, 그렇지만 지금 일각에서 나온 이야기가 벌써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네. 우리나라 인권 변호사 중에서 상당히 원로분 한 분하고 접촉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아마 거부를 했다고 지금 전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아마 이 재판에 임해서 어쨌든 본인은 뭐 정치적 해법을 모셔간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가 자기는 상당히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네. 부분을 법리적으로 도와줄 이 그 변호사들을 추가적으로 네. 아마 지금 찾고 있는 거는 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이번에 그 삼성동 집을 매각하고 그 차액이 상당히 남는 부분은 결국 변호사 비용으로도 상당히 일부분 충당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재판에 크게 그렇게 이 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변호사들의 조력을 좀 더 보강하는 차원은 분명해 네. 보입니다. 최 교수님, 지금 예. 보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내곡동으로 이사 가는 걸 진두지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차피 집주인은 지금 구치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젯밤에 일단 지금 이사를 상당히 서두른다는 느낌이 있어요. 어젯밤에 뭐가 포착이 됐냐면 벌써부터 내곡동에 이사를 준비한 이삿짐이 지금 뭐 들어가고 하는 그런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 네. 그것도 밤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언가 서두른다. 그러면 뭐 늦어도 뭐 이르면 내일 아니면 다음 주 초라도 뭔가 이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사실 네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자택에 그렇게 짐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나오면서도 그렇게 많은 걸 가져오지 않았고요. 네. 그냥 뭐 이렇게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장치만 하고 급하게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탄핵이 될 것을 본인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 짐을 많이 옮길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일부 언론에서는 피아노가 먼저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옮길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번 주말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 매매가 끝났고 이미 다 잔금도 치른 상태고 네. 취득세 다 납부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미룰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네. 또 뭐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라는 이영선 행정관 물론 이삿짐 나르는 데는 그 이영선 지금 경호관이죠. 네, 네. 윤전추 전 행정관이고 네. 이 두 사람의 모습은 나오지 않았다고는 지금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만 네. 어떤 형태로든 도와줄 가능성이 있고 네. 경호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네.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네. 과연 이 매매 과정이나 이사 과정에 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느냐 이게 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 박지만 씨가 일정 부분 도움을 줬을 가능성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이 건물을 산 분이 박지만 씨와 친분이 있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박지만 씨도 일정 부분 영향이란보다 도움을 줬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유영하 변호사도 매매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로 도움을 줬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네.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중에는 이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던 그럼 삼성동 집은 누가 대체 샀을까 궁금하시잖아요. 그 홍성열 마리오 아울렛 회장이 샀는데 자 앞서도 이제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친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본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중가보다는 10% 싸다고 그래서 그냥 뭐 한 겁니다. 보니까 리스크도 좀 있는 것 같던데 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고. 평화지만 그럼 여기가 다 얼마나 시끄러웠어 그동안. 홍성열 마리오 아울렛 회장이 저 지금 뭐 이제 본인 욕정도 있습니다만 세계일보 인터뷰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래전부터 강남 주택으로 이사를 하려 했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서 기회를 보고 있었고 박 전 대통령의 주택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들였는데 생각지도 못한 부담스러운 말들이 들려와서 매우 곤혹스럽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홍성열 회장 얘기 좀 더 해드릴게요. 2000년대 초반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대규모 유통 매장을 세우면서 사업가로 성공한 인물입니다. 2015년 말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 씨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연천에 이 허브농장 허브빌리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허브빌리지를 118억 원에 매입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글쎄요, 윤 대표님. 예. 뭐 특별히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뭐 오래전부터 어떤 논의가 있었을까요? 이 삼성 자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 작년 10월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그때 원내대표 때 그 국회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뭘까요? 청와대에서 국정원에 지시해가지고 대통령 퇴임 후에 갈 땅을 알아보러 온다. 아하. 그때 총무비서관인 그 이재만 씨가 지시를 했다. 그래서 그때 와글와글한 게. 그러면 말씀해 주셔서 죄송합니다. 그 얘기 그러면 박지원 당시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얘기 좀 들려주시죠. 역대 대통령보다 가장 많은 67억 6,700만 원을 사실상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정쟁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저에게 입을 다물라는 겁니다. 그 간부의 명단을 공개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사절을 국정원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제2의 내곡동 사건이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네, 말씀 이어가 주십시오. 네, 그때 이제 박지원 대표가 하는 얘기가 청와대 경호실에서 해야 되는데 왜 국정원에서 그런 일을 하냐. 그래서 그때 청와대에서 좀 당황한 나머지 답변을 한 적이 대통령 퇴임 후에 삼성동에 계속 살 거다.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작년부터 저 홍성열 저 아울렛 회장하고 조금 접촉은 있었지 않느냐. 저는 뭐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때 예산 확보한 것도 지금 삼성동 땅 판 집 67억 5천하고 공교롭게도 좀 비슷하잖아요. 예, 홍성열 회장은 뭐 저도 좀 압니다만은 별명이 구로공단의 전설 맨발의 신화예요. 80년도에 200만 원 빌려가지고 패션 아울렛 그 패션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근데 거기 지은 데가 아울렛이 그 구로공단 구로 디지털 단지예요. 그건 정부에서 하는 산업단지공단 거기 땅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구로공단 제품을 얼마 정도 팔아야 돼요. 비율을. 그래서 계속 사업 시작할 때부터 산업단지 공사하고 산업단지공단하고 계속 소송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하고는 불가분의 또 인연을 떨어뜨릴 수가 없었죠. 그 마리오 아울렛이 지금 1관, 2관, 3관이 있어요. 어떻게 국내 최대 규모 아울렛인데 이게 완공식, 기공식 할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수십 명이 참석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정치권하고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었죠. 충청도의 경남 기업 회장하시던 성완종 회장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충남 서산 출신이고 이 홍성열 회장은 충남 당진 출신입니다. 같은 당진 출신이고 어떻게 보면 맨주 먹어서 시작했다는 점이 비슷하고 또 MB 때 지난해도 한번 좀 난 적이 있었는데 MB 때 선물 리스트가 한번 좀 공개가 된 적이 있어요. 그 유력 그 원세훈 국정원장이나 이런 분한테 뭐 선물을 뭐 수천 명, 수백 명 했다고 리스트를 공개한 적이 있어서 굉장히 좀 시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그 삼성동 그 집을 산 것도 뭐 정치권에서 누군가 좀 친밀한 사람이 좀 귀띔을 해서 사지 않았느냐 아니면은 그 뭐 공개적으로 뭐 부동산 업소에 내놓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좀 알아봤다가 시행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홍성열 회장 본인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본인은 순수한 마음으로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을 사들였다고 했는데 김 부장님, 본인 말처럼 부담스러운 말이 자꾸 들려오는데 지금 벌써부터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 말대로 정말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네, 본인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지금 아침 파면을 받고 파면을 당하고 지금 구속돼 있는 대통령의 부동산을 샀고 그것도 뭐 굉장히 작지 않은 67억이나 되는 거액의 돈이 오고 가는 이런 거래를 했으니까 그럼 박 전 대통령 시절에 무슨 무슨 정권의 뭐 혜택을 받지 않았느냐 바로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뭐 그렇지 않다고 당연히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뭐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하고 가까운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오해를 하는데 지금 새 정권이 들어서면 그런 부담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지금 해명은 나는 박 대통령하고 그리고 심지어 박지만 동생인 박지만 회장하고도 일면식이 없는 사이다. 순전히 나는 이제 강남에 있는 그 집을 살려고 원래 그런 데 거주하고 싶었고 적당한 가격으로 나와서 샀다. 이런 식의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윤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러면은 갑자기 뭐 요즘에 뭐 매물이 나와서 샀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갑자기 나와서 샀을 가능성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전부터 뭔가 이런 거 살 사람이 없냐 이런 알아보는 게 있었을 것이고 제가 보기에 뭐 거기에 뭐 엄청난 저는 무슨 우리가 의심이 가는 뭐 그런 거래까지는 뭐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샀다는 자체에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홍선열 회장도 저도 그전에 알던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나오던 이름으로 볼 때 이 사람이 뭐 사업하면서 무슨 뭐 다른 비리를 저질렀다 이런 건 없는데 사실 정계라든가 관계에 사실 굉장히 몇십 년 사이에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한원들하고 많이 알고 좀 마당발이다 이런 이야기는 있어요. 그런 얘기 있었군요. 마당이고 굉장히 그 도전 정신이 있고 뭐 이런 그런 뭐 언론에는 그동안 긍정적 그런 측면들도 보도된 적이 있는데 어쨌든 본인은 오해를 이제 받기가 더 싫다면서 오히려 이제 여기에 거주하지 않고 그럼 오히려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제3자한테 다시 매각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라고 또 어느 언론에 보니까 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박 전 대통령 얘기 나온 김에요. 그 재판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차 교수님, 공판 준비 기일이 다음 달 2일로 결정이 됐어요. 그렇다면 뭐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은 이제 준비 절차를 하는 거니까 꼭 나오지 않아도 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나올지 여부에 아무래도 큰 관심이 쏠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5월 2일이 5월 9일 대선 바로 일주일 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월 2일 날 상당히 막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이 법원에 그 등장하는 장면이 언론에 공개되고 국민들이 보게 됐을 때는 막판 표심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구치소를 떠나서 그날 공판장에 출두할 것인가. 그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지금 그 바깥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대선 과정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뭐 말을 한 거로는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뭐 혹자는 전혀 바깥의 그 정치 동향에 대해서는 완전히 신경을 끊고 있다고 그렇게 전하기도 하기 때문에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만약 이러한 부분들을 자신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재판에 대해서 뭔가 정치적 해법을 모색을 하고 있다면 아마 출두하는 부분의 정치적 득실을 계산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 관측으로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그러나 본인이 나오겠다고 한다면 그 막을 방법도 없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그 결정을 내릴지 그것이 아마 이 막판 대선 과정에서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최 교수님, 조금 전에 이제 차 교수님 잠깐 언급했지만 이번 주에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 대통령 측,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 말을 빌려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실제로 그럴까요?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는지에 관심이 전혀 없을까요? 관심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의 대선 상황을 보고서 야권 성향, 현재 이제 야권 여권이 없습니다만 진보적 성향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지금 우리가 추측해 보면
선거판을 흔들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나선다. 그건 좀 낫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본인도 인지 알고 있을 거고 또 본인 자체가 잘 아시는 것처럼 본인의 그런 그 수의를 입은 모습이라든지 물론 수의를 안 입고 나올 수도 있지만 초라한 모습을 국민 앞에 보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성격상. 그런 면들이 작용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이제 우리가 이런 의혹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거를 대선 전에 하느냐라는 의혹이 있는데 법조계 많은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기소하고 6개월 이내에 선고가 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속 상태는 기소 후에 6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6개월의 선고가 완전히 나서 1심 판결이 나야만 계속 구속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만약에 6개월 전에 끝나지 않고 이게 더 늘어지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풀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이 사실은 법원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더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증인이 지금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증인들이 있고 그러면 공판을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만약에 대선 이후에 공판 기일도 잡고 이렇게 되면은 6개월을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공판 기일을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농단 관련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일 겁니다. 그런데 윤 대표님, 지금 뭐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로 이제 재판받고 있잖아요. 김기춘 전 실장. 그런데 재판부에다가 이런 말을 했대요. 1980년대 국보위 사례를 거론하면서 나는 무죄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데 일단 먼저 국보위, 80년대 국보위라는 게 대체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저 전두환 대통령이 그 강제로 정권을 잡고 나서 어떻게 보면 통치 기구를 만든 거죠. 국가보위 특별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드는 거죠. 김종인 전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거기에 소속됐다고 해서 곤혹을 치른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전두환 대통령 쿠데타를 지원하는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정부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행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렇죠. 과도기적인 그걸로 볼 수 있겠죠. 거기서 또 그때 1980년대 공무원 숙정을 공직자를 8,667명 숙정했어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대량 학살을 했죠. 근데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얘기하는 게 그때 8천여 명 숙정한 사람들이 의원 면직이 됐는데 그거를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은 결국 그 숙정당한 사람들이 패소를 했다 이거예요. 그때 이제 그 대법원에 패소한 이유는 20년이 지났는데 이거 어떻게 되돌리냐 뭐 이런 뜻이죠. 그거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김기춘 그 비서실장도 지금 궁하게 몰리니까 그때 80년도에 그 대량 학살 당한 것도 그 패소를 원고가 있는데 내가 저기 2014년에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등 1급 공무원 6명한테 1급 일괄 사표를 받고 3명을 수리를 했거든요. 그걸 장관한테 지시해서 했는데 이런 거야. 그때도 그렇게 많이 해도 괜찮은데 이거 3명 갖고 뭐 문제 삼냐.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때 국보위 거랑 지금하고 끌어다 붙이는 거는 너무 경강부회인 정면이 있죠. 그래서 김기춘 실장이 좀 더 반성하는 모습이나 이런 걸 좀 보여야지. 변호인들도 엄청난 사람들이 헌법재판관, 법원장, 뭐 법원장급 이런 사람 19명이 지금 변호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전 대통령 변호인도 없거든요. 여기에 변호인은 좀 빌려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뭐 변호를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내가 보니까 너무 어거지다. 좀 그때에 대해서 좀 반성하는 자세라든지 툴도 털고 가는 블랙리스트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래야지 모든 건 자기 모르쇠 다 밑에 사람이 했다. 나는 모른다. 가교역만 했다.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야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증인으로 출석했던 송숙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입니다. 그리고 장관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장관인 조윤선 전 장관이 지금 구속이 돼 있으니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 전 비서실장 측이 국보위 시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보고 황당했다. 때가 어느 때인데 그때랑 비교하나 그런다고 그게 정당화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님. 예. 송숙은 차관의 얘기는 전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지금 사실 이 과거에 이 국보위 시절 국보위라는 것 자체가 헌법에 맞는 기구가 아니거든요. 보면은 그게 단적으로 말하면 초헌법적인 탈헌법적인 임시 통치기구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8,667명 이렇게 숙정한 거를 나중에
그 대법원 판결이 99년 네. 그러니까 한 20여 년 전이죠. 이거 실제로 이거 아까 숙정이 있었던 거는 36년 전 일이고. 근데 그때 이것도 잘했다는 게 아니라 내란 행위에 따른 폭동의 일환에 해당하는 점이다라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지. 네. 그거에서 다시 재론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한 거지. 이게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보위의 당시 일종의 쿠데타에 이어서 생긴 임시 초헌법적인 임시기구 네. 이런 거에 결정하고 지금 현재 사실 1987년 개헌 이후에 현재는 공식적으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따르는 정부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근데 현재 그러한 소위 민주주의의 이런 기준하고 같은 동일선상에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당연히 이거는 요 논리는 해당이 될 수 없는 거고 네. 이번에 현재 민주적인 이러한 그런 논리에 의해서 다시 그 판결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네. 차 교수님, 예. 김 전 실장이 이런 국보위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에 국보위까지 들고 나왔다. 이건 정말 본인 사정이 그만큼 절박하다. 지금 그걸 반증하는 걸까요? 그렇죠. 절박하기도 하고 우리가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 언론이 붙인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법꾸라지. 네네. 상당히 법률적 지식으로는 상당한 경지에 도달하신 분이거든요. 네. 이 과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1992년도 당시 대선 때 초원법 국집 사건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본인이 무죄를 받았어요. 그때는 네. 뭐 때문에 무죄를 받았냐고 하면 그때는 본인이 대선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이 아니다. 근데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했다고 해서 기소한 부분은 위헌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 제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무죄로 풀려났던 이 전력이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를 그럼 어떤 식으로 빠져나갈까 아마 네. 여러 가지 검토를 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걸린 사례가 네. 바로 국보위이다. 아하. 국보위 같은 경우는 자기는 기껏 문체부 1급 공무원들 한 6명 중에서 네. 그중에서 한 절반 정도만 일단 면직시켰는데 그때는 8,600명에 가까운 아주 고위공직자를 그러니까 면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대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부당하지 않다는 식의 네. 그런 판결이 내렸으니까 그때 비교하면 나는 덜한 거 아니냐. 네. 그런 논리를 대는 거죠. 그러나 시대적 상황이 앞서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시대적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네.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난 뒤의 네. 그런 판결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 갖다 붙이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경강구예죠.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결국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또다시 법꾸라지의 면모를 그대로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한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참 절묘합니다. 지금 화면 보세요. 저렇게 지금 나란히 두 사람이 한창 잘 나갈 때는 저렇게 국회에서 보세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이 상임위 출석했을 때 뒤에 저때는 아마 정무석이었겠죠. 그래서 지금 조윤선 정무석이 이렇게 저렇게 또 이 귀옛말도 나누고 있고 아마 저렇게 두 사람이 나란히 있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겠죠, 최 교수님.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저 때는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도 안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김기춘 전 실장이 이런 식으로 태도를 보이는 것은요. 국민들을 정말 화나게 하는 행동입니다. 앞서도 세 분 다 얘기하셨지만 그 99년의 대법원 판결도요. 80년 공직자 숙정개혁을 세우고 전두환 등이 벌인 내란 행위를 구성하는 폭동의 일환으로 이게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판결문에. 그러니까 80년대 전두환이 벌인 내란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왜 그러면 죄가 안 된다고 얘기했냐면 사직원 제출 행위가 강압에 의해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는데 이 판단에 대해서 일부 학계에서나 법조계에서는 위헌 위법한 조치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어요. 물론 대법원은 판결이 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하고 싶진 않지만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케이스를 갖다 붙인 이유는 더 이상 이 케이스 말고는 그렇게 내란 행위를 통해서 벌어졌던 일들의 케이스 아니고는 본인을 정당화시킬 케이스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꾸라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법에 대해서 잘 알 텐데 아무리 뒤져봐도 국보위 때 이 사건 말고는 블랙리스트를 정당화시키거나 본인의 행동을 정당화시킬 어떠한 케이스도 없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란 행위를 통해서 벌어졌던 국보위 사태까지 끌고 들어온 걸 보면 얼마나 이 본인의 그 잘못을 반성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나쁜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이 지금 본인의 어떤
본인을 살기 위해서 국민에게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행동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네. 한마디만 이야기하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기춘 전 실장이 지금 이런 논리를 꺼낸다는 거는 뭐냐 하면 두 가지 측면을 보여주는 건데 그만큼 현재 재판에서 이건 좀 인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 이거에 대해서 궁지에 몰려 있다. 이거를 해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논거를 꺼내오는 거 보면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지낼 동안에도 본인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소위 잘 나가는 이제 고위 관료 아니었습니까? 검사에 이어서 7, 80년대 검사로 그래서 이제 이 80년대도 검사 대검의 이제 고위 간부였는데 근데 이제 그럴 때의 그러한 유신 시절과 사공화국 시절에 사공화국과 그다음 오공화국 시절, 오공화국 이런 시절에 자기의 이러한 국가에 관한 자기의 이런 정치에 관한 자기 그런 철학과 자기 개념이 그게 박근혜 정부의 대비실장이 돼서도 그거를 그 틀이 유지되면서 이런 식으로 그 비서실이 운영이 됐기 때문에 바로 최순실 국정농단이나 이런 거를 결국에는 방조하게 되는 셈이 된 거고 결국에 박 대통령의 파면을 오히려 재촉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옛날식 사고에 그대로 자리 잡혀 있는 거죠. 박 전 대통령의 사고도 유신시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시대에 머물러 있다. 이런 언론들의 지적과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선이 이제 오늘로 꼭 1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 대표님, 오늘로 이제 각 후보들이 바쁜 하루를 이제 보냈는데, 이 문재인, 기호순으로 먼저 볼게요. 문재인 후보의 행보를 보면 오늘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행보는 전날 어제 안철수 후보가 갔던 곳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건 결국은 안철수 발자국 지우기다.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봐야죠. 안철수 후보가 지나간 자리를 또 지나가는 거죠. 두 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영남을 두고 어떻게 보면 큰 쟁패가 벌어지고 있어요. 과거 여태까지는 호남이 전략적 투표를 한다고 그래서 호남이 치중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번에는 호남이 어디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안철수하고 문재인 후보가 어떻게 보면 용어 상바인 것 같고 영남에서 결국은 벌어지지 않겠느냐. 투표수 유권자 수만 봐더라도 경상도가 전체 유권자의 한 25%가 됩니다. 호남은 전체 유권자의 10%예요. 그리고 또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의 고향이 또 부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봐야죠. 뭐 이순신 장군은 뭐 호남이었으면 국가도 없다고 영모 호남 시무 국가 얘기했지만은 임진왜란때도 무너진 게 부산부터 무너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부산을 잘 지키는 게 이번에 큰 역할인데 이 민주당에서 지난 4.13에서 어떻게 보면 부산에 교두보를 확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영남이 어떻게 보면 안철수, 문재인이 결국은 물론 나중에는 수도권에서 갈라지겠지만 1차적인 승부는 어떻게 보면 영남에서 분위기를 좀 몰고 북진을 해야 되는 그런 절대적인 과제가 아니냐. 그래서 오늘 안철수 후보는 또 봉하마을을 찾아갔어요. 또 재미있는 게 봉하마을을 찾아갔는데 권양숙 여사는 또 중국으로 가버렸어요. 물론 뭐 손녀 만나러 가서 일찍 예정된 것도 있지만 그만큼 또 곤혹스러운 것들이 좀 있지 않느냐. 문재인 후보 놔두고 또 안철수 후보의 손을 잡는 모습이 또 TV에 나오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영남이 아주 큰 싸움이 붙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제 봉하마을 오늘 오후에 갔는데 이제 지금 저 모습입니다만. 지난해 5월 23일 날 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 추도식에 갔을 때는 당시에는 욕설 등 친노 지지자들에 의해서 뭐 욕설 등 봉변을 당했는데 오늘은요 그런 일은 없었다고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 교수님 부산하면 또 차 교수님도 관련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대표적인 부산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 부산을 포함한 PK 민심이 누구 손을 들어줄지도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때까지 부산 하면 소위 말하는 과거 한나라당 또 그 뒤에는 새누리당 텃밭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아까 우리 윤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지난 총선을 계기로 해서 부산의 민심 자체가 이제 변하고 있다. 경남의 민심도 마치 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지난해 총선에서 부산에서 5석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경남에서도 3석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 국민의당도 부산에서 이 정당 득표율을 23%나 했어요. 그런 걸 보면 상당히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PK 민심이 정치 지형이 이 일당 독식 구조가 상당히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거기다가 이번에 그 새누리당이 그 자유한국당과 이 바른정당으로 분화가 되면서 네. 부산의 18석 의석이 말 그대로 3분화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네. 부산 경남의 정치적으로는 이 주인이 없는 네. 무주공산의 상태다. 아하.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문재인 그 안철수 지금 양강을 구성하고 있는 이 두 분 다 공교롭게도 또 부산이에요. 고향이.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안방에서 승기를 잡지 못하면 안 네. 된다는 생각이 절박하겠죠. 그리고 네. 제로의 찬스다는 생각을 네.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제 그 안철수 후보가 부산을 갔지만 네. 부산 경남은 지금 1박 2일에 걸쳐서 지금 이거 아주 완전히 지금 집중 유세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아울러 그 바로 뒤이어서 문재인 후보도 오늘 부산, 경남, 울산을 네. 같이 훈련 그러한 맞불 작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부산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일단 제가 읽어드릴게요. 문재인 후보는 경남 거제 출생입니다. 태어난 곳은 피난 중에 이제 태어났고요. 문재인 후보는 이제 실향민입니다. 아버지가 실향민이고요. 자, 경남 거제 출생. 그리고 부산 경남중 경남고. 부산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했고요. 부산 사상구에서 19대 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볼까요? 경남 밀양 출생입니다. 부산 중앙중, 부산고를 나왔고요. 아버지가 50여 년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했는데 일부 보도를 보니까 아버지께 부친께서 부산의 슈바이저라 불렸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 두 사람 다 태어난 곳은 원래 태어난 것은 부산이 아니지만 이후에 부산을 거점으로 왕성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 고향이란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 부장님. 예, 예. 그 두 사람이 지금 둘 다 부산 경남 출신 아닙니까? 네. 둘 다 이제 경남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주로 학교를 다니고 자기 정치적 일종의 자기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부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한 사람은 좀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이제 북한에서 피난민으로 내려와서 당시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좀 장사를 하는 좀 조금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났고 본인은 흑수저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안철수 후보는 아버지가 굉장히 병원 의사로서 굉장히 부잣집 아들로서 태어났는데 네. 아버지가 근데 동네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 한 절반 가격으로 치료를 많이 해줬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무료로 치료되고 그래서 뭐 네. 슈바이처라는 소리도 듣고 그랬는데 네. 어쨌든 성장 배경은 좀 다릅니다만 같은 고향이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 기호 2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도 출생지는 경남 아닙니까? 지금 네. 경남지사고 그래서 일종의 부산 경남이라는 그런 출신이라는 점에서는 1, 2, 3번이 다 같은데 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번 대선의 특징은 뭐냐 하면 영호남에 누가 영남에서 완전히 우세하고 누가 호남에서 우세한 게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 네. 지금 87년 개헌 후에 처음으로 대선에서 지역주의가 강하게 드러나지 않는 선거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히 이 두산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과연 부산과 경남에서 누가 승리를 하느냐가 네. 결국에는 대선 본선에서 누가 승리하느냐를 네. 결정하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 교수님. 예.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하루 시차로 지금 부산 서면을 찾아서 유세를 벌였어요. 지금 이 시각에 이제 문재인 후보는 부산 서면에서 유세를 하고 있대요. 네. 자, 부산의 민심이 이 두 부산산의 정치적 고향이 두 부산인 이 두 사나이를 놓고 두 후보를 놓고 어떤 이 선택을 할지가 향후 대선 이후의 정치적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네네. 두 분 다 이제 고향이 부산이시고요. 네네. 뭐 고향이란 표현은 제가 오랫동안 사신 것을 말씀을 드리는 네네. 거예요. 두 분 다 딴 데서 오셨지만 그렇죠, 네네. 부산에서 지속적으로 활동도 하셨고 이런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정서상 그 후보가 어디서 태어났냐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 물론 뭐 전국 정당화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을 두고서 저렇게 정말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은 차후에 대선 이후에도 사실은 정치적 고향으로 부산을 삼아야 되는 상황인 그렇죠, 것이고 네네. PK가 사실은 본인들의 정치적인 어떤 지지 기반이 돼야 되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네.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어젠가 발표된 설문조사 지지율 결과를 보면 부산에서 일정 부분 차이가 나는 걸로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하, 네. 지지율에 그런 부분들로 본다고 하면
저게 대선 이후에 사실은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가 사실 부산의 민심이 일정 부분 이동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부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 정도 차이가 나니까 아하. 저기서 만약에 지금의 지지율이 계속 간다고 하면 네. 당선된 그분의 어떤 지지율이나 아니면 정치적 기반이 네. 부산에서 든든하게 쓸 거고 아하. 그것이 결국은 총선에도 차기 총선이나 아니면 정치적 지형에도 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하, 네. 자, 미안합니다. 앞서 부산, 울산 보서 다시 볼까요? 지금 한국갤럽이요. 다자 대결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 계신 분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문재인 후보 40%, 안철수 후보 30%, 홍준표 후보 12%, 유승민 후보 4%, 심상정 후보 3%를 보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역을 옮겨서 가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가볼까요? TK 지역으로 가봅니다. TK 지역의 한국갤럽이 9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홍준표 후보가 26%. 이 부분 좀 눈에 띄는데 이건 잠시 뒤에 얘기를 해볼게요. 문재인 후보 24%, 안철수 후보 23%, 유승민 후보 10%, 심상정 후보 5%를 보이고 있고요. 광주 전라로 가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 51%, 안철수 후보 35%, 심상정 후보 4%, 홍준표 후보 2%, 유승민 후보 몇 %인가요? 지금 안 잡히나요? 0으로 잡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지역이 어딥니까? 서울 가볼게요. 문재인 후보 38, 안철수 후보 34, 홍준표 후보 9, 심상정 6, 유승민 3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우리 윤 대표님 지지율 보고 앞서 이제 이 대구 경북에서요. 부산 경남도 볼게요. 부산 경남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이제 앞서고 대구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앞서 보면 자 다자 대결 구도고요. 문재인 후보 41 했고 앞서 지역만 다시 흘려주세요. 지역을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역 구도를 보면 지금은 아무래도 이 두 후보들이 영남권, 즉 위에 TK 그리고 PK에서 지금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특히 관심이 있는 거는 저 TK 지역이죠. 네. 경북 지역에 홍준표 후보가 전국적으로는 따져도 10%가 안 되잖아요. 7, 8%밖에 불과한데 네. 홍준표 후보가 TK 지역에서는 26%로 1위를 차지한다는 게 네. 그게 대부분 그 지지가 어디서 온 거냐면은 안철수 후보한테 우르르 갔던 게 네. 지금 홍준표 후보로 좀 몰려간 거죠. 네. 그래서 TK 지역 민심이 앞으로 보수 후보 쪽을 찾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한 약간의 좀 생각을 좀 더 하는 좀 그런 기간이 아닌가. 뭐 이혼한테 숙려 기간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TK 지역 주민들이 유권자들이 아직 완전한 선택을 하지는 않은 거로 보인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 후보가 보수 진보 양쪽을 두 마리 토끼를 노리다가 네. 어떻게 보면은 자칫해서 저 TK 지역에서도 좀 믿음을 주지 못한 거 아니냐. 네. 또 호남 쪽에서는 또 그쪽에서도 또 믿음을 주지 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네. 안철수 후보가 그런 딜레마에 처해 있는 거 저 갤럽 조사를 볼 수 있는데 네. 다만 하나 전제는 깔아야 되는 게 조사가 한 1,000명 정도 대상으로 하고 한 도당 뭐 한 100명 정도 안팎 이 조사하기 때문에 저거는 대충 흐름 정도를 볼 네. 뿐이지 저기에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 네. 지금 17일 남았는데 앞으로도 굉장히 변수는 크기 때문에 네. 추이만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윤 선배님이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그 보완해서 이야기하자면 전국에 1,000여 명을 이번 조사 갤럽 조사거든요.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3.1이 오차 범위인데 지역별로 하면 보통 2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지역별로는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7, 8%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차이는 사실은 차이로 두지 않는 거지만 하나의 추세로만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눈에 띄는 거는 대구 경북에서 어떻든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보수층의 대안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굉장히 문재인 후보보다 앞서갔었는데 최근에 홍준표 후보가 대구 경북에서 급상승을 하면서 오히려 3자가 비슷한 상황이 돼버렸다. 네. 오히려 그런 게 결국 안철수 후보의 지금 최근에 지지율 하락에 네. 한 요인이 결정적으로는 대구 경북에서 이루어졌다. 네. 이렇게 보이고요. 부산 경남 같은 경우는 아까 전국적 지지율이 지금 문재인 후보 41%고 안철수가 30%니까 부산 경남 같은 경우는 대충 그 추세로 나타난 거로 보고 아까 홍준표 후보는 현재 9% 아까 대구 경북에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원래
원래 지지율이보다 한 2%가량 올라서 네. 9%가량 지금 전국 지지율이 네. 나온 게 이제 특징입니다. 예. 그 앞서 갤럽 조사의 전체 다자대결 여론 그 결과 좀 보여주세요. 그 차 교수님께 질문 좀 드려볼게요. 네. 자 보세요. 한국 갤럽 조사입니다. 다자대결 구도인데 문재인 후보 41, 안철수 후보 30, 홍준표 후보 9, 심상정 후보 4, 유승민 후보 3. 이 한 1~2주도 아니죠.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 지지율 역전 현상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두 차례 TV 토론 이후에 격차가 좀 벌어진다는 느낌이 지금 일부 언론들이 지금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분석하고 있는데 TV 토론의 영향을 진짜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어떻습니까? 뭐 저는 뭐 상당한 영향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사실 뭐 지난번 2차 TV 토론 때 보면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그 좀 애매하게 표현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햇볕 정책 같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햇볕 정책 같은 경우 공도 있고 과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아마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려고 했던 보수 표심들이 좀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안철수 후보의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약점 중에 하나가 정체성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호남을 지역적 기반으로 하는 그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도 같이 안아야 되고 그리고 또 TK로 대변되는 보수층 지지차도 안아야 된다고 한다면 과연 그러면 안철수 후보의 지향점은 뭐냐는 그런 의문에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어 왔었잖아요. 그 상징적인 부분이 햇볕 정책 같은 부분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이었는데 거기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안철수 후보를 쪽으로 상당히 기울었던 보수 표심이 흔들리면서 일종의 기소 본능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번에 어차피 대선은 정권 교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는 보수 정권이 만들어지기 힘들다고 한다면 그나마 조금 덜 나쁜 사람, 덜 미운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해서 안철수 후보 쪽으로 기울었던 표심이 결국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정치성과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안찍박이라는 그런 그 패러다임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를 찍으면 박지원 당대표가 상황이 된다. 그러한 부분들도 지금 결국은 안철수 후보를 찍는다고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국민의당의 정치적 기반은 호남이고 그리고 그 호남 분들이 모든 정권을 다 좌지우지할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 이런 것들이 TK 보수층들이 아니야.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자는 그런데 아마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문제는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어느 한쪽으로 손을 들어주기가 애매한 상황이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점에서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어떻게 지금 이 딜레마를 빠져나가느냐가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정체성 얘기를 해주신 김에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오늘 그 안철수 후보가 봉하마을을 찾았다고 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공보단장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안철수 후보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데 대해서 한 손에는 색깔론을 들고 다른 손에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들었다. 양손에 떡을 든 모습이지만 빈손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한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 진짜 얼굴인지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이렇게 일침을 놨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딜레마죠, 딜레마. 딜레마다.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하다가 둘 다 못 잡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양쪽을 다 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는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한쪽을 선택하는 순간 지지율이 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햇볕 정책이나 아니면 14 이런 성명들 같은 경우에도요. 한쪽을 공이 있다고 얘기해버리면 결국은 TK 지역에서 빠질 것이고요. 과가 있다고 얘기해버리면 호남 지역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지층이 양쪽에서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자꾸 스탠스가 애매한 상황을 자꾸 취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것이 양쪽으로부터 또 지지율이 빠지게 되는 그런 아주 본인이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갇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이제 TK 지역에서 빠지는 이유를 다르게 좀 분석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TK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를
어찌 보면 문재인이 싫어서 찍고 싶었고 홍준표 후보가 그만큼의 지지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대신 대항마로 안철수 후보를 찍었는데 지금 그 전에 우리가 봤던 여러 가지 그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 당선 가능성이 있어서는 항상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보다 많은 차이를 보이면서 당선 가능성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TK 지역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해도 당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차라리 네. 자기들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보이기 위해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고 대선 이유를 도모해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어찌 보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던 지지를 바꿔서 홍준표 후보를 밀어줘서 자유한국당이 일정 부분 정치적 지형을 넓혀주는데 도움을 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있었던 안철수 후보의 과거 안철수 후보의 발언을 좀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다른 캠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서로 경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능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 등용해서 쓰겠습니다. 다음 정권은 꼭 그래야 대한민국의 중요한 문제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차기 내각의 더불어민주당이나 아니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도 등용할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다들 대한민국 인재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최적의 인재가 다른 당에 있다면 그 사람 쓰겠습니다. 송금이 그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의원님? 지금 모든 역사가 공과 과가 있지 않습니까? 공은 계승하고 잘못된 점들은 교훈을 얻어서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불법 대북 송금에 공이 있다고요? 무슨 공이 있습니까? 그것 자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의도는 그렇지는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 연 것은 이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역사적인 결단이죠. 거의 통치행위적 결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거 없었으면 어떻게 남북관계 대전환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돈을... 그렇게 나중에는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도와주는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만, 앞서 이제 안철수 후보의 발언은 어떻게 보였어요, 김 부장님? 안철수 후보는 아까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제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국당까지 네. 인사까지 내각에 기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상당히 우클릭하는 보수를 껴안으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안철수의 전략에는 아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러한 양측의 딜레마 그거를 이제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그걸 샌드위치 신세다.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어느 한쪽도 버릴 수 없는 또 영남과 호남 어느 한쪽을 버릴 수 없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이 이번에도 TV토론에서 보면 햇볕 정책이라든가 그다음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해서 애매한 공가가 있다라고 하는 애매한 답변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좋은 의미로 잘한다면 진짜 집토끼도 잡고 그다음에 진짜 자기 산토끼까지 잡아가지고 일종의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어떻든 이게 지지율 빠지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에서 이제 그런 요인이 나타났는데 근데 이제 예전 같으면 지금 대선을 17을 앞둔 시점에서 지지율이 지금 10%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근데 이 여론조사가 만약에 맞는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사실은 승기를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우세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는 데다가 보수 표심이 지금 주인을 완전히 정하지 못하고 갈 곳을 잃어서 지금 굉장히 유동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안철수 후보의 한때 2주 전, 한 일주일 전까지 갔다가 요즘에 뒤로 빠져 있는데 빠진 게 문재인 후보한테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홍준표 후보한테 일부 갔고 나머지 대부분 지금 부동층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막판에 이러한 보수의 부동층, 소위 보수의 스윙 보터들이 과연 어느 쪽으로 소위 표들이 모아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승부의 변수들은 상당히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문재인 후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문재인 후보는 이제 안보관 관련해서 여전히 집중 공세를 받고 있는데 오늘 새롭게 나온 내용이 뭐냐면 북한 인권 결의안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 계속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 당시 국정원장입니다. 김만복 국정원장의 최근 일요신문과의 인터뷰 내용 육성이 공개됐는데 일단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이 자꾸 북한이 괜찮다 그러는데 당신이 우리가 왜 그
그 기권을 해요라고 자꾸 고집을 피우길래 북한이 괜찮다 그랬는지 확인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래 확인을 괜찮다 그래서라고 남북관계에서 묻는 게 어색해서 그리고 그렇게까지 할 게 없어. 그냥 우리는 찬성 비슷한 얘기죠. 우리가 어떤 관계를 하든지 남북 관계는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좀 더 얘기를 하면 우리가 찬성할 거다. 찬성하는 해도 남북 관계는 변화가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다. 묻는 것도 홍보도 내가 했는데 문장도 내가 만들었고. 그래서 무슨 얘기야? 그러면은 유엔 채널을 통해서 괜찮다 그런 게 아니고 남북 채널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자 물어보는 게 아니고 북한이 우리가 찬성해도 괜찮은지 확인해보자라고 내가 얘기를 했고. 지금 김만복 전 국정원장 얘기가 여러 개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자세히 어떤 얘기인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어서는 이제 정리가 안 되니까 안 되실 테니까 저희가 한번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이게 뭐냐면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오늘 이 육성을 공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남북 채널이 남북 당국 간 핫라인이었다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 측이 뭐라 그랬냐? 문재인 후보 측은 하 의원이 주장입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북한의 기권을 통보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지금 김만복 전 국정원장 얘기를 치면 찬성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서 북한의 반응을 떠본 것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주장대로 기권 결정을 통보만 했다면 북한이 왜 협박성 반응을 보내왔겠느냐. 그래서 지금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육성 증언은 지금까지 문재인 후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저 일은 중요한 게 두 가지 때문에 중요하죠. 첫째는 단순한 정치적인 논란이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라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후보의 정직성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대선을 17일 앞두고 어떤 평가를 가장 유력 주자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 건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여태까지는 문재인 후보는 기권 결정을 미리 하고 그냥 알아본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송민순 장관은 북에다가 물어보고 나중에 2007년 11월 20일 날 싱가포르에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결정했다. 네. 이 뉘앙스가 다른데 오늘 김만복 국정원장, 그때 국정원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실무자죠. 네. 그분이 문재인 후보 쪽에 약간 의사랑 의견하고 좀 생각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한 거죠. 네. 북한의 인권 교류하는 기권이 아닌 찬성을 암시하는 거를 북에 확인한 거다. 네. 문재인 후보는 우리가 기권 결정을 미리 하고 네. 국정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위기 파악 네. 뭐 이런 거를 위해서 뭐 휴민트나 이런 걸 통해서 했다 그랬는데 김만복 그때 국정원장은 찬성을 전제로 해서 네. 알아본 거다. 그러니까 네. 이 말이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게 그때 북한에서 답이 온 게 만약에 기권했으면 이런 답이 안 왔을 거예요. 북남 선언 위반이다. 14 선언 위반이다. 위태로운 사태를 나올 거를 우리가 뭐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북에서 강경한 일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 거를 볼 때 김만복 국정원장 얘기는 상당한 좀 일리는 있지 않느냐. 네. 그리고 또 하나 김만복 위원장이 또 송민순 장관이 어느 정도 의견 집약이 됐는데 네. 송민순 장관이 또 집요하게 또 고집을 부렸다. 네. 그래서 송민순 장관도 어느 정도 그때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조금 잘못된 게 있다는 식으로 좀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시점에서는 문재인 후보 기억이 좀 정확지는 않은 걸로 네. 김만복 국정원장은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차 교수님, 그러니까 네. 기억을 다시 더듬어 보면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2007년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이 있었는데 당시 우리 정부는 기권을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선 후보 TV 지난 19일 날 있었던 KBS 초청 대선 후보 토론 자리에서 문재인 후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에 직접 물어본 게 아니라 해외 정보망이라든지 많은 국정원 정보망을 통해서 북한의 반응을 판단해 봤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이 김만복 전 원장의 얘기로는 이 모든 과정은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김만복 원장이 남북 채널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또렷하게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로 말이 다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문재인 후보가 저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하고 네. 지금 그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본인이 직접 확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안 맞는 부분은 저는 아마 문재인 후보의 기억의 착오일 수도 있다. 지금 그리고 사실 이 참여정부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다 기억하시겠지만 김만복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 총선 때는 당시 새누리당 쪽으로 공천 신청을 할 정도로 상당히 정치적 입장이 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대북 그 인권 결의안 부분이 터지고 난 뒤에 그러한 그 진행 사항 자체를 아마 김만복 전 원장하고 공유를 하지 못했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김만복 전 원장이 직접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을 잘 못한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든 당시 그 국정원처로부터 듣기로는 북한의 반응을 확인해봤다는 그 정도의 이야기를 듣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니까 이 김만복 원장이 전 원장이 당시 북한하고 그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했다는 부분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네. 그런데 지금 어제 이 중앙일보에서 그 송민순 장관이 제시한 문건이 보도되었을 때 어제 문재인 후보 측에서 문재인 후보가 직접 이야기를 했죠. 만약에 북한에서 보낸 전통문이 맞다고 한다면 그러면 국정원에서 그러면 이 전통문과 관련돼서 뭔가 먼저 질의를 했을 그 전통문이 있을 거 아니냐. 그게 과연 그러면 우리가 기권을 통보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 국정원이 그 자료를, 그러니까 사본을 갖고 있을 거니까 네. 그걸 갖다 공개하면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 지금 국정원에서는 지금 대통령의 선거라는 민감한 정치적인 이 파장 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NCND 한다는 거 아닙니까?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는 네.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한다면 대선이 끝날 때까지 진위는 가릴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문재인 후보 측에서 어제 또 놓은 이야기는 뭐냐면 네. 당시 11월 16일 날 기권을 결정했다는 청와대 회의와 관련해서 네.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이 송민순 전 장관의 메모보다 더 공식적인 문건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네. 그 문건을 입각을 하면 그때 당시 11월 16일 날 기권이 결정됐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왜 공개를 못 하느냐? 그것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지금 이 규정되는 문건이라서 그걸 함부로 공개할 수가 없다. 네. 법적으로 저촉가 되지만 않는다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문건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나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문건이 그 확실한 문건이 갖고 있다면 저는 좀 무리를 해서라도 이걸 공개를 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북한 인권 결의안 논란과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의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얘기를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때가 되리 또다시 색깔로 종북몰이가 시작됐습니다.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여권 후보들이야 선거 때마다 도지는 고질병이라고 치더라도 야당 후보까지 또 야당까지 색깔론에 가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후보가 제 책이 근본적으로 오류다, 틀렸다. 그래서 내가 그렇지 책을 쓴 사람으로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관계 기초에서 썼다는 것을 저는 밝힐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는 사실관계를 다 호도를 하고 부인을 하기 때문에 진실성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색깔이나 정치 이념으로 보지 말고 판단력과 진실성에 관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주세요. 저는 이 사건을 지난번 대선 때 있었던 NLL 조작 부품 공작 사건 제2의 그 NLL 사건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럼 저는 비열한 새로운 색깔론 부품 공작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으신 것처럼 지금 문재인 후보는 이 북한 인권 결의안 논란 관련해서 송민순 전 장관의 이 공개와 관련해서 또 다른 색깔론, 북풍 공작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애초 불거졌을 당시, 지난해 10월입니다. 당시 관계자들의 발언을 다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어제 더민주 측에서는 이제 장관님의 기억이 좀 부정확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메모 같은 거를 일부라도 좀 공개를 해주시면. 제가 책에 있는 그대로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대로입니다. 단 하나도 틀린 사실이 없어요. 책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예. 예,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더 아시고 싶으면 책을 전체를 읽어보시고. 네. 김만복 실장님은 뭐 비밀 누설 혐의를 고발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예. 다 그런 정도는 다 감안해서 책 썼습니다. 네. 예,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아니, 내가 그럼 그걸 안 하는데 물어봐보고 어디 있을? 대통령이 주재했다 그런 대통령 주재 회의에 내가 참석한 사실이 없고, 만약 대통령 주재 회의가 있었다면 거기서 결론이 맺어졌겠죠. 그리고 나도 그 기권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를 했죠. 의견은 있었죠. 예. 송민수 장관을 국가 기밀 누설죄로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113조가 외교 기밀 누설도 있어요. 이거는 대통령 회담에 배석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한 메모를 그대로 공개를 했으니까 이거는 그 비밀입니다. 거기다가 메모는 그게 기밀 문서입니다. 국가 기밀 문서입니다. 자기가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거 남겨두고 떠나야 됩니다. 이건 대통령의 최종 결정까지도 한 걸 갖다 뒤집으려고 하는 정말 혼자 계속해서 고집을 부린 건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항명이죠 뭐.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송 장관을 굉장히 신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송 장관이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니까 이걸 다독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으로 아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찬성으로 돌아갈 아무 상황의 변화가 없으니까 우리는 기권으로 가는 거고 기권으로 가는 경우에 물어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찬성한다면 북의 의견을 거스르는 거니까 물어볼 필요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기권으로 가는데 뭘 물어보겠습니까? 자, 지금 뭐 당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관련자들의 얘기가 지금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 근데 누군가는 한 명은 지금 또는 모든 사람이 다 진실이 서로 알고 있는 게 다를까요? 지금 왜 이렇게 말이 서로 다를까요? 최 교수님 보실 때 어떠세요? 저는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자기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재현하고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몇 가지는 이제 지금 얘기했던 발언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발언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기권을 결정하고 그 자리에서 지금 모인 사람들이 그랬었는데 송민순 전 장관이 자꾸 찬성적으로 하자고 이제 얘기를 했다. 그게 지금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도 그 얘기를 했고요. 오늘 녹취록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송 장관이 자꾸 그 짓을 해서 택도 아닌 얘기를 해서 슬쩍 한번 통보해봤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기권으로 결정을 하고 있었는데 송민순 전 장관이 자꾸 반대를 하니 찬성적으로 하자고. 그러면 찬성적으로 의견을 내서 북한한테 한번 의견을 떠보자. 근데 이건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에 북한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 얘기했다고 그랬거든요. 남북 채널을 통해서. 그러니까 국정원이 남북 채널이 있겠죠. 어떤 채널인지는 밝히질 않았어요. 국정원이 갖고 있는 남북 채널을 통해서 그러면 송민순 전 장관이 주장하는 찬성 의도로 한번 의견을 물어보자라고 했던 것이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라는 표현으로 썼어요. 김만복 국정원장이, 전 국정원장이. 그래서 반응을 떠보고 받은 게 어제 송민순 전 장관이 보여줬던 그 메모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찬성적으로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메모는 강력하게 항의하는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보낸 그 메모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찬성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온 것이고 그럼 우리가 명확하게 할 것은 일단 정부가 북한에 어떤 의견을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권으로 결정하고 찬성이라는 쪽으로 송민순 전 장관이 주장을 하니까 그 의견으로 한번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 우리는 찬성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북한에서 반응이 온 게 어제 송민순 전 장관이 보여준 메모였다. 그러니 당연히 강력하게 항의하는 쪽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김 부장님 보실 때는 이게 깔끔하게 정리가 지금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이고 또 지금까지 됐다고 보세요? 지금 갈수록 지금 계속 말들이 꼬이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가을 때하고 또 달리 다시 수면 아래로 갔다가 다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면 아래로 갔다가 다시 이번 TV 토론으로 다시 이제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보다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때는 두 갈래 목소리로 나왔고 오히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오히려 아까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과 같이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 문재인 후보와 유사한 발언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 김만복 전 국정원장 이야기 보면은 지금은 또 두 사람하고 또 다르거든요. 지금 오히려 세 갈래, 네 갈래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진짜 유권자들도 좀 사실 이걸 보면서 어느 게 과연 맞는 건가 사실은 좀 헷갈리는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 생각으로는 단순히 문재인 후보가 이거 색깔론이고 제2의 NLL 사건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단순히 색깔론으로 옮길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안보와 관련된 문제인데다가 또 하나는 이 대선 후보와 대통령의 중요한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진실성과 정직성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 측면에서 뭐가 맞는지는 한번 보고 가고 이제 유권자들이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유권자들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래서 저는 이거를 누구 말을 기준으로 옳다고 해야죠. 김만복 전 원장이 말이 옳기 때문에 김만복 전 원장대로 말을 하자면 얼마 전에 TV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 북한 당국 채널과 물어본 게 아니라 국정원의 정보망을 통해서 여러 어떤 분위기를 파악해 본 거다라고 하는 거에서 보면은 또 이 김만복 원장은 북한 당국 채널하고 물어봤다는 식이거든요. 단지 근데 찬성을 쪽인 것처럼 하면서 뉘앙스를 하면서 물어본 것, 또 반응을 떠본 거다. 이런 그게 찬성이든 기권이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어쨌든 북한과의 채널과 서 논의했다는 건데 이것도 맞는지 그런지 지금 논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후보는 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또 송민순 전 장관은 제가 보기에 그때 저도 당시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문재인 후보와 당시에 송민순 전 장관을 제가 다 취재했던 분들인데 굉장히 메모를 많이 하는 성격이 많이 하는 성격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문재인 후보는 제가 보기에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약간 많지만 꼭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뭐 거짓말이다 아니다 진실이다 이걸 떠나서 기억이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의 착오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바로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서 주장하듯이 국가기록원 국정원에 보관 중인 관련 기록을 공개하자라고 말로 하고 있는데 단순히 말로 그런 게 아니라 대선이니까 그냥 시간 며칠이니까 지나가겠지 이게 아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국정원이 스스로 공개할 수 없다고 지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공개했다간 제가 보기에 엄청난 파동이 일어납니다. 황교안 대행하고 국정원장은 당장 어떤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사당이 빨리 합의해가지고 정보위 차원에서 합의해서 가서 국정원 문건과 국가기록원 문건을 이거를 빨리 봐서 그걸 딱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딱 보면은 전후 상황을 보면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불필요한 소모적 논란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짧게 보태면 뭐 저도 우리 김 본부장하고 같은 시기에 이제 같이 우리가 청와대를 출입 기자를 했습니다만 당시 보면 청와대의 이 운영 체계가 보면 말이죠. 그때 청와대는 3실장 체제였어요.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그렇기 때문에 근데 각각의 고유의 영역들을 갖고 있었고 예를 들면 아무리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상당히 실세라고 하더라도 문재인 비서실장이 모든 걸 통괄해서 책임지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단 이 남북 문제는 그때 14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이 정권적 차원에서 공을 들였기 때문에 아마 그 문재인 비서실장을 아마 준비단장 같은 거 단장격으로 했지만 사실은 문재인 비서실장이 이 남북 문제에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기권을 주도하고 뭐 물어보고 이런 부분을 주도할 만한 모르겠습니다. 위치나 그러한 또 이 능력이나 그런 부분들이 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문재인 후보가 모든 걸 다 했을 거라는 식의 생각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작년 가을에 이 문제가 처음 터졌을 때 본인이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기억이 안 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본인이 그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사안이고 본인이 그만큼 그 문제가 가볍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한다는 뜻보다는 본인이 그만큼 책임 있는 위치에서 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김만복 국정 전 원장하고 이렇게 지금 말이 차이 나는 이야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참여정부가 끝나고 난 뒤에 두 사람이 이러한 상황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말이 엇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이 생각했을 때 문재인 후보가 당시 정권의 제2인자처럼 됐기 때문에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모든 걸 주도하고 책임 있는 걸 했을 거다. 그런 인식 자체는 제가 당시 그 청와대 출입기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적 시점에서 보는 오류적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제 정확한 사실을 좀 알고 싶은 측면에서 아까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얘기했잖아요. 국가기밀 누설죄로 송 장관을 고소 고발해야 된다. 저는 문재인 후보 측에서 고발을 해서 조사를 한번 시켜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17일이라면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아니면 국회에서 저기에 대해서 밝히자는 거는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사당이 저건 찬성 의견을 모아서 빨리 하든지 아니면 형사 고발을 해서 하든지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넘어가야지 더 이상 옛날 NLL 때도 사실은 그때 뭐 김정일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서해 평화회담을 하기 위한 건데 그 정략적으로 많이 이용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좀 안보는 순수하게 안보로 봐줘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불행한 일을 좀 막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좀 가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은 문재인 후보 쪽에 던져졌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좀 밝히기 위한 노력을 좀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후보들 관련 논란을 짚어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홍준표 후보 관련 논란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홍준표 후보는 과거 이 대학생 시절에 성범죄를 모의한 논란에 휩싸이고 있죠. 자신이 쓴 책, 회고로 자서전, 2005년에 발간된 자서전 내용이 이 공개가 되면서 지금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해명 내는데 어제부터 볼게요. 어제부터 해명 볼게요. 일단은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후회되는 짓이다. 검사가 된 후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홍준표 후보 관련 발언이 있으니까 그 들어보고 자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 책에 나와 있는 포맷을 보면 내가 직간접적으로 겪었던 일에 대한 반성이 포맷입니다. 자기들끼리 그런 일을 했는데 이튿날 아침에 밥 먹다 보니까 얼굴에 상처가 있길래 왜 그래 됐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길래 그 이야기를 재미있게 엮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 10년 전에 다 해명해서 그게 이제 그래 갖고 끝난 사건을 또다시 이거 덜추내는 거 보니까 내가 유력후보 되기는 되는 모양입니다. 10년 전에 다 해명해서 그게 이제 그래 갖고 끝난 사건을 또다시 이거 덜추내는 거 보니까 내가 유력후보 되기는 되는 모양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이런 본인이 해명 내놨고 잠깐만요. 정준길 자유한국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이 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혈기왕성한 대학교 1학년 때 벌어진 일이란 점을 너그럽게 국민들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니 그러면 이 말은 인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내용을? 그러니까요. 네. 저것도 정말 나쁜 반응이라고 봅니다. 그럼 혈기왕성한 대학교 1학년은 저런 짓을 해도 된다는 말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게 변명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궁색하고요. 솔직하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죠. 그러면 대학생들은 저래도 되고 혈기왕성할 때는 저런 여자를 대상으로 해서 성폭행에 가까운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본인의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고 얘기를 하셔야죠. 이건 분명히 범죄 행위고 그때 내가 그런 행위를 했던 거에서 정말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 아까 그 홍준표 후보의 변명도 저는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쓴 책의 내용이 꾸며진 거고 자기가 각색을 해서 재밌게 만들려고 했다. 그러면 그 책의 전체 내용이 다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본인이 피하고 싶은 내용만 꾸며서 된 내용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또 진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독자들이나 유권자들이나 듣는 사람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겠습니까? 저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여성을 상대로 해서 저런 특정 약물을 이용해서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물론 본인이 한 건 아니지만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약을 구해주려고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도 거기에 공모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책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자의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두루뭉실 넘어가려고 하는 저런 태도가 저 문제가 된 것보다 더 나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준표 후보의 이른바 과거 이 성범죄 모의 논란 관련 다른 후보 측의 반응을 좀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지금이랑은 좀 사회적 분위기가 다른 상황에서 혈기방장한 대학교 1학년 때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너그럽게 국민들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범죄 행위에 성폭력에 가담한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자기가 그랬다는 걸 자기 자서전에 쓰는 그 심리가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가 젊을 때 그런 잘못을 저질렀으면 숨기려고 그러지. 그게 뭐 떳떳한 자랑이라고 버젓이 그래 쓰는 게 너무나 놀라워서. 대학교 1학년 대학생을 상대로 약물을 몰래 먹인 성폭력의 공범임이 드러난 이상 우리 대학 사회의 학생들은 절대로 홍준표 후보를 대선 후보로 인정할 수 없다. 자, 이렇게 각 당에서도 이제 각 캠프에서도 반응을 내놨고 오늘 홍준표 후보가 여전히 저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으니까 오늘도 SNS를 통해서 해명글을 올렸는데 읽어드릴게요. 45년 전의 잘못입니다. 이미 12년 전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2005년에 자서전이 발간되면서 자신은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 지금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이제 와서 공개된 자서전 내용을 다시 재론하는 것을 보니 저에 대해서는 검증할 것이 없기는 없나 봅니다. 어릴 때 저질렀던 잘못이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이제 그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교수님.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뭐 홍준표 후보가 뭐 본인은 자신이 그랬었지만 본인이 관계하지 않고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썼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저는 뭐 이 그 자선을 쓸 때 그 홍준표 그 후보의 당시 심리 상태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 상황인데 2005년도에도 저러한 부분이 아무리 남의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처럼 쓰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제어식이 없이 썼다? 그때만 하더라도 2005년 당시만 하더라도 이 여성의 이 그 사회적 지위나 또 여성에 대한 인식,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성숙되어 있던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때도 본인이 그때 현역 의원이었었는데 그러한 것을 그것도 남의 이야기를 본인이 지금 그 해명대로 하면 남의 이야기를 마치 자기 이야기인 것처럼 나는 상남자야 이런 이미지를 거기다 갖다 붙이는 그런 인식 자체가 정말 놀라운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본인이 앞서 우리가 자료 화면에서도 봤지만 본인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빠져나가는 나름대로 해명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아, 내가 유력 후보 됐네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검증받을 게 없는 모양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사실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이 사안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절반은 여성 아닙니까? 지금 이 여성 유권자들의 표를 받아야 되는 이 절박한 후보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 100배 사죄를 해도 모자란 상황이죠. 이것을 거의 농담 삼아 해명한다는 식으로 하고 빠져나가겠다? 저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무엇보다도 지금 가정의 가치, 그런 이 부분이 홍준표 후보가 지향하는 보수 가치하고도 맞닿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질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윤 대표님께 이거 하나 읽어드리고 할게요. 네. 박사모에서도 지금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박사모 회원들이 이 홍준표 후보의 이른바 성범죄 모의 논란에 대해서 우파 망신시키지 말고 빨리 사퇴해라. 그나마 있던 지지율도 돼지 흥분제 파동으로 깎아먹겠다. 자유한국당 후보 교체를 공론화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답니다. 박사모 회원들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아하. 대통령 탄핵 때도 또 억장이 무너졌는데 그 억지로 해서 홍준표 후보를 내세웠는데 그 사건 자체도 어떻게 보면 막장이에요. 돼지 흥분제로 또 자서전으로 썼잖아요. 저런 거는 소설로 써야 되거든요. 소설로 써야 되고 자서전으로 쓰고 나는 그 자서전 이름이 돌아가고 싶다예요. 네. 저는 설경구 그 이창동 감독이 나온 박하사탕 마지막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설경구가 기차 오는데 뛰어가면서 네. 정면 충돌하면서 네. 나 돌아갈래 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 네네. 그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후보는 이번 사건으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하. 국민들이나 여성들이나 네. 다 실망을 했고 특히 해명하는 그 사과하는 장면이 내가 보니까 너무 좀 나쁘다. 네. 해명이
아니다라고 확실히도 안 하고 또 자기는 옆에 있었는데 들은 거로 기록했다고 하는데 또 대변인은 그때 사회 분위기고 오래전 얘기니까 혈기방장한 젊으니까 이해해달라고 그러고 네. 또 마지막에는 또 유력 후보니까 이런 검증까지 또 한다고 홍준표 후보가 얘기할 정도니까 도덕성이나 네. 사과나 모든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네. 치명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덕 부장님의 얘기만 듣고 우리 유승민 후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홍준표 후보의 논란이 돼가지고 마침 책을 구해서 제가 읽어봤어요. 아하, 네. 책 아까 제목이 나 돌아가고 싶다라는 2005년에 발간된 책인데 12년 전이죠. 그래서 네. 그중에 이 부분을 찾았더니 소제목으로 돼 있어서 대지 흥분제 이야기 그래서 한 3페이지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3페이지 이야기인데 이게 보통 이제 책을 쓰게 되면 본인이 쓰는 경우도 있고 구술해서 이제 라이터들이 다시 대신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분명한 거는 그 S대 상대라고 하는 사람이 대지 흥분제를 짝사랑하는 여자한테 이렇게 한 거였는데 우리들이 구해주려고 했다라고 네. 하는데 그 우리들이 하는데 자기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이런 거는 기록은 불확실한데 네. 제가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야, 일단 그때 어떻게 이런 거를 용서한다고는 그때 썼지만 어떻게 이런 거를 쓸 수가 있을까? 네. 이런 거를 쓸 수 있다고 우리 정치자, 정치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그게 첫째 잘못됐고 네.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네. 또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거를 확실하게 그냥 고개 숙여서 확실하게 사과하고 이런 자세를 네. 보여야 되는데 내가 유력 후보가 네. 된 모양이죠라고 하면서 대충 네. 넘어가려고 하는 자세가 잘못됐고 네. 아까 이 대변인의 이 해명은 네. 진짜 있을 수 없는 네. 이 대변인 이거 책임져야 될 사항이에요. 이게 옛날 혈기왕성하다 그래서 네. 넘어갈 수 있는 이게 아니고 이거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여성들과 네. 이게 수많은 딸을 두는 이 가족들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네, 유승민 후보 얘기해 볼게요. 지금 낮은 지지율 때문에 지금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데 관련 얘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제 길을 갈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제 갈 길을 열심히 가겠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흔들림 없습니다. 단일화 절대 없습니다. 그쪽 바른정당에 간 사람들 중에는 그 반기문 총장께서 그쪽 당으로 오실 줄 알고 미리 거기 가 있었던 분들도 10여 명이 넘습니다. 특히 그분들이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10여 명이 넘게 두드립니까, 그런 분을? 10여 명이 됐는데 제가 지금 확인한 거는 한 7, 8명은 된다. 7, 8명이 네. 문을 두드린다. 네. 자, 시간 관계상 많은 분들이 얘기를 못 듣고요. 윤 대표님, 내일이나 이제 보세요. 내일이나 모레 의원총회 열 예정이래. 애초에는 23일 날 열 예정으로 나왔었는데 그러면 의원총회에서 어떤 쪽으로 의원들의 의견이 가닥이 좀 모아질 걸로 예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일부 의원들은 현실론을 들어서 아마 좀 사퇴 얘기를 좀 나올 거는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퇴하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네. 물론 분명하게 해야 될 거는 반문재인이라는 라이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나중에라도 우리가 완주 후에 떨어지더라도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반문이냐 아니면 후위를 도모냐 여기에 대해서 아마 분명하게 좀 의견이 좀 집약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지지율이 3% 안팎이는 거는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보다도 훨씬 적거든요. 그리고 또 선거라는 건 돈 문제가 있어요. 한 100억 가까이 써야 되는데 10% 이하로 득표율이 되면 한 푼도 못 받으니까 당이 신설 정당이 바른정당 국회의원은 부자인데 당은 가난합니다. 신상정당. 그러니까 당이 파산할 수도 있어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겠지만 끝까지 완주하려고. 부장님 15초 드릴게요. 15초. 네. 지금 제가 그래서 오기 전에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바른정당 의원한테 했더니 제가 보기에 아무리 사퇴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일부 있지만 저는 유승민 후보는 계속 갈 거라고 보고요. 단지 이제 몇 사람이 일부 의원이 한국당 문을 녹화하는 의원이 있는 건 사실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에 관심 있는 의원이 아주 일부 있고요. 네, 뉴스와드 마치고요. 이어지는 MBN의 정통 종합뉴스 뉴스8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